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상황 한 치 앞을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진곤 경희대 교수, 김철건 동국대 교수, 배종찬 리스치 본부장 세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게 좀 저도 사실은 뭐 정치 평론을 하지만 최근 상황은 너무 복잡해서 뭐가 정리가 안 되고 더더군다나 지금 국정감사는 야당의 놀이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야당이 정말 뭐 정부 불러서 호되게 질책해야 되는 이 와중에 거기다 19대 마지막 이 정기국회입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에 이 야당이 지금 국감의 주력에서 박근혜 정부를 질책하고 야단쳐야 될 이 장면에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오리무중에 국민들 관심도 없는 이 얘기 가지고 갑론을박 중인데 이 상황 교수님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와 말하자면 친노 지도부도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19대 지금 국회가 마지막 마무리하는 국정감사 또 마무리하는 정기국회 이런 데서 지금 또 말씀하셨지만은 이 국정감사야말로 야당 의원들이 정말 그 1년 동안의 정부의 그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호되게 야단도 치고 또 이렇게 해야 될 그런 흔히 말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 그러니까 저 소속 의원들 손발 다 묶어놓고 지금 자기들 지위, 위상, 자기들 진퇴 이걸 가지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마 당원들도 정말 답답하고 소속 의원들도 답답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저 문재인 대표가 하시는 걸로 보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을 벤치마킹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최도술 그 총무비서관 문제 이후로 계속 재신임 가지고 압박을 가하고 재신임 국민투표로 할까 뭐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야당을 아주 궁지로 몰아놨던 데가 있거든요. 문제는 다른 것은 이번엔 당내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옛날 그 국민을 상대로 했던 현직 대통령의 재신임하고 나가라 했던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당내 재신임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뭐 대통령과 당 대표는 다르지 않는가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뭐 세계적으로 봐도 당 대표가 재신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거의 최초죠, 최초. 근데 문재인 대표가 여론조사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완구 총리 임명 동의안도 여론조사를 결정을 하자. 그리고 자기의 거치 문제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자. 글쎄요, 그 정치 지도자라면은 본인이 결단하고 본인이 책임지면 되는 것이죠. 지금 이런 사태가 왜 나왔습니까? 4.19 재보선 패배의 책임으로부터 그 책임을 모면하고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혁신위원회를 띄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혁신위원회를 띄워서 4.19 재보선의 패배의 원인을 정확히 끌어내고 당을 완전히 바꾸는 승리하는 정당으로 바꾸는 대안을 내세웠다면은 문제는 이렇게까지는 안 가겠죠. 그런데 지금 혁신안 1차부터 10차까지 냈는데 대체로 당대표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안이 나왔어요. 혁신이 있기 전보다 훨씬 당대표 권한이 강화됐습니다. 예를 들면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라는 게 생겼는데 그 위원장 임명권이 당대표에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20% 현역은 물갈이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전략공천심사위원회라는 게 없던 게 생겼습니다. 이 위원장도 당대표가 임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민공천단이라고 그래서 안심번호를 둘 경우에는 뭐 100% 국민공천단을 하겠다는 거고 안심번호 도입이 안 되면 70% 국민공천단을 두겠다는 건데 국민공천단을 구성할 때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당대표입니다. 이렇게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당을 집권이 가능한 정당으로 만드는 그런 대안을 내놓기보다는 당대표, 현재의 문재인 대표를 강화시키는 혁신안을 내놓고 이게 안 되면은 내가 당대표를 그만두겠다. 이렇게 하면은 누가 그것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현재의 당의 다수파인 친노가 지난 19대 총선과 18대 총선 때 큰 선거를 지휘했던 세력입니다. 그렇죠. 이 세력들이 총선에 졌고 대선에 졌어요. 총선 때는 이른바 노이사 공천이라고 해서 친노 이화여대 486 출신들이 다 공천을 받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당대표의 권한이 이렇게 강화돼 있는데 19대 총선도 그랬는데 20대 총선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 아니냐. 그럼 당연히 동의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것을 중앙위원회에서 폭넓은 논의를 통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또 뭐 이렇게 당내 민주주의의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것마저 봉쇄하기 위해서 재신임을 같이 걸었다. 이 협박 정치죠. 이건 같이 당을 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으로 오히려 몰고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6일 중앙위원회와 이 재신임 정국을
벗어나면서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분에 휩싸일 거고 당 밖에서 신당을 추진하는 세력과 같이 맞물리면서 오히려 원심력이 더 커지는 야권의 분열을 재촉하는 모멘텀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혁신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혁신안 내용 가운데서 9차 혁신안을 보게 되면요, 이 수개표를 해야 한다. 왜냐라고 하면 기계식 개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수개표를 통해서 안정성을 높여야 된다, 신뢰성을 높여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요. 10차 혁신안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국민공천단의 경선 방식을, 투표 방식을 ARS로 하겠다. ARS와 현장 투표를 결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개표의 문제와 ARS의 문제, 어느 게 불신의 가능성이 더 높습니까? 여기서는 불신의 문제라기보다는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위기 중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혁신안의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투표 방식, 선거 개표 방식 이런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은 지지층이 원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어떤 안을 제시하는 것은 너무나도 선언적이기도 하거니와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정당학회나 선거학회 같이 전문가 집단의 어떤 그 그룹에서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지난 대선 실패 이후에 당시에 민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당이 지지율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려서 이 총선 그리고 2017년 대선에서 정권을 이 패배의 아픔을 딛고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내놓은 지지층들의 응답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이념 철학의 재정립, 그리고 이 개파의 철저한 타파 혁신, 중도 외연의 확대를 통해서 이 민주당 뒤이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되지 않습니까? 정권을 교체하자. 답을 다 내놓았습니다. 그럼 이 답대로 실천만 하면 되는 것이지 혁신안이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동안 지지층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29 재보궐선거 이후에 혁신위가 구성되고 혁신안이 내놓았지만 그것 자체가 돌파구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 이 4.29 재보궐선거 시점에서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26%였던 반면에 지금 가장 최근의 시점은 22%로 오히려 떨어져 있거든요. 그것은 이 카드가 지지층들에게 호소가 제대로 되는 카드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 지지층들이 내놓았던 그 부분 실천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실천이 뒤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신임 여부를 묻는다 하더라도 혹은 수개표를 한다 하더라도 또는 ARS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지층들이 원하는 응답이 아니었다는 것이거든요. 말 그대로 지지층들은 응답하라 민주당 대선 패배 때 내놓았던 그 질문 바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자 그러면 문재인 대표는 재신임 뭐 연기는 했지만 승부수를 던졌는데 비노진영 안철수 의원 얘기 들어보면 혁신 실패했다. 그다음에 총선 질 거다. 이종걸 원내대표 오늘 기자회견에서 일단 국정감사 이후로 이걸 미루자. 자 그럼 비노진영은 주장하는 바가 뭡니까? 그러니까 총선 승리를 위해서 안철수 의원도 이렇게 해야 총선 승리가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정상 아닙니까? 문재인 대표 혁신도 실패했고 총선 진다. 그 제3자적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바로 친노 그룹에서 원하는 프레임이죠. 네. 대안 내놓으라 이건데 애초에 대안 딴 거 없어요. 선거에 패배를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문 대표 나가고 지도부 교체하자 이거 아닙니까? 책임지라. 근데 책임지라 하니까 이쪽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그 비노 측에서 볼 때는 친위 부대를 구성했단 말이죠. 그래서 혁신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동안 한 것이 새로운 안을 개혁안을 쇄신안을 만든다 하면서 아까 우리 김 교수 말씀하셨듯이 문 대표 지위를 강화하는 쪽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비노 측에서 그러니까 어떤 안을 내놓고 친노 측에서 안을 내놓고 그것이 충돌해서 이런 사태가 생긴 게 아니라 비노 측이 친노 측 보고 이제 책임지고 나가세요 이랬더니 안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도 만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노 측에서 내놓을 안이 딴 게 없죠. 그냥 나가세요 이건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 안 내놓아 보세요 이러면 그건 오히려 친노 측이 만드는 그런 프레임이 될 수 있죠. 아니 이게 세 가지를 제시를 했죠. 그 낡은 진보 노선을 타파해야 된다. 그리고 부정부패하고는 단절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널리 인재를 구해서 인재 영입을 해야 된다. 이런 세 가지 안을 냈는데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시대하고 맞지 않는 노선이에요. 새정치민주연합이 대단히 강경 노선이고 운동권적인 문화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시민단체로부터 휘둘리는 이런 정서가 강하거든요. 이것도 벗어나야죠, 당연히. 벗어나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부정부패, 우리 한명숙 전 총리가
그 대법원 판결 난 이후에 나흘 만에 이제 구치소에 수감됐잖아요. 그때 구치소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백합 들고 억울하다 하고 대법원 판결 인정하지 못하겠다 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는 혹시 재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연구해보라 하고 8억 8천만 원 같이 걷어서 좀 그걸 내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이런 상황에 어떻게 새정치민주연합에 국민들과 당원들의 마음이 모아지겠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 야권에 인재가 집단적으로 영입된 게 16대 총선 이후, 그러니까 17대 총선부터는 친노의 어떤 그 운동권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 출신들 외에는 집단적으로 인재가 영입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재 영입 케이스로 가장 많이 그 얘기하는 부분이 15대 총선 때인데요. 지금 그분들이 5선인 분들도 많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분들 대체로 보면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 김한길, 추미애 뭐 이런 분들이에요. 쟁쟁한 분들이네. 이런 분들이 15대 총선 때 영입이 됐는데 이 영입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면서 널리 전문가 영입을 하면서 영입 대상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이 인재를 영입하고 싶죠. 근데 일단 인재들이 잘 안 오려고 해요. 왜? 당선 가능성 문제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인재를 어렵게 영입을 해와도 줄 데가 없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 지역위원장들 기득권으로 꽉 차서 앉아있죠. 널리 인재를 구해서 인재를 등용할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요, 죽어야 산다. 이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죽어야 네. 산다. 제가 조금 혁신위원회를 뭐 두둔해서 한번 얘기를 해본다라고 하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득권 위원장들이 지금 의원들이 다 차례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직 의원들을 일부 잘라내고 그야말로 컷오프하고 그리고 새로운 신진 인사들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혁신위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혁신위원회에서 얘기한 거하고는 뭐가 달라지는지. 지난 19대 총선 때 그 당시 그 민주통합당이죠. 민주통합당의 현역 의원 교체율이 26%였습니다. 네. 이미 혁신위원회에서 내놓은 안보다 훨씬 더 많이 교체가 됐어요. 그러면 새로운 인재들이 널리 전문가 집단, 예를 들면 뭐 법조, 언론, 공무원, 그다음에 뭐 IT 기업, 중소상공인 이런 데에서 널리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현역 의원이 교체되면 뭐 합니까? 친노 강경파의 운동권,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다 자리를 채워버린다면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노선이 더 강고한 노선이 되고 중도 외연 확장은 오히려 더 어려운 형국이 되는 이런 상황을 우려하는 거죠. 최근 안철수 의원이 뭐 실력이 좀 늘었다, 좀 터프해졌다, 잘 싸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또 담대한 얘기,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픈 프라이머리 수용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도 경우에 따라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여론의 관점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이처럼 절박하게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 당의 지지율이 정체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는 야권의 어떻게 보면 공격력 그리고 어느 정도의 영향력 상당히 경쟁력 중요하지 않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서울마저도 지지율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뭔가 본인의 어떤 아이콘적 개념이기도 했던 그런 새롭다라고는 새정치, 국민들의 어떤 더 많은 동의를 받는 다수의 호응을 받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본인 역시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 사항은 이것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라는 그것 때문에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 측에서 제안한 것이지만 국민들의 호응을 받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입장에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하고 새누리당과 반대하는 정책이 최선이 아니라 새누리당 정책을 받아서 그것을 좀 더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다 더 견고하고 갖추어진 모습으로 전달하는 것도 오히려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이면 이것 또한 안철수 전 대표의 무기일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2014년 3월 이 통합되는 그 과정에서 본인의 지지율도 올라갔고 본인의 영향력도 광주, 호남 민심 쪽에도 어느 정도 확대됐지만 오히려 지금은 매우 협소해져 있는 상태라가지고 그런 점에서는 이 위기를 타파하고 보다 더 자기를 지지할 수 있는 잠재된 지지층들에게 호소할 수 있으려면 그런 새누리당의 정책일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보다 더 나에게는 타당하고 맞는 어떤 정치적 입장일 수 있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1994년에 노동당의 블레어
이 전 총리가 노동당 당수가 되면서 97년에 총선에서 승리하고 정권을 잡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대처리즘을 배격한 것이 아니라 대처리즘의 위에 바로 제3의 길이라는 탑을 세웠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학습 효과로 여긴다 하더라도 안 전 대표로서는 차라리 이것이 더 효능적이다, 효율적이다, 그리고 더 많은 지지층을 끌어들일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 야권의 움직임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정세균 의원의 움직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문재인 대표가 결단할 시기이다라고 하는 얘기와 더불어서 야권의 지도자들이 모두 함께하는 연석회의가 필요하다. 거기에는 손학규 전 대표를 비롯해서 모두가 함께하는 연석회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안을 내놨는데요.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그 정세균 이제 전 대표의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집단 지도 체제로 가자. 왜냐하면 누구 한 사람 내세우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 반대가 나올 테니까. 그 다음에 아까 뭐 저 김 교수 지적하셨지만 그 지금 비노 측의 대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거는 일반론이고 뭐냐면 친노 패권주의 안에 그 모든 게 들어있으니까 패권주의 친노만 나가면 그 문제 다 해소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세균 대표로서는 전 대표로서는 이럴 때 문재인 대표가 그냥 계속 있든 아니면 또 누구 안철수나 누가 들어가서 하든 이 상황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도대체 돌파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면 전체가 다 모여서 하는데 전번에 비대위 그게 전체 다 모인 거예요. 그다음 지금 만약에 또 다 모이면 머리만 많고 그러니까 임대하는 없고 추장만 많은 그런 이상한 단체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정세균 대표로서는 왜냐하면 자기도 뭐 또 큰 개파를 또 지금 이끌고 있고 또 당내에서 나라고 그 어떤 그런 이제 대통령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지도력도 한번 과시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은 지금 정세균 대표가 말씀하신 그런 체제로는 오히려 이 혼란만 더 가중시킬 것이고 저는 이겁니다. 같이 가느냐 아니면 갈라서 가느냐 이건데 지금 보니까요 아무래도 당에 그것이 많은 부분이 될지 적은 부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쪽이 떨어져 나가고 나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네요. 네. 지금 사실 우리가 비노 지도부가 야권에 있어 봤고요. 또 이 비노 지도부 당시에도 조용히 뭐 일정 정도 있다가 결국 엎어치기가 이루어졌고요. 또 이제 친노 지도부가 들어서고 나니까 또다시 뭐 유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야권이 정말 답은 이렇게 갈라서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까? 글쎄요, 이제 그게 오히려 현실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내에 내년 4월 총선까지 제가 보기에는 같이 한 지붕 안에 있으면 끊임없는 싸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아까 오픈 프라이머리 말씀하셨는데 국민공천제라는 제도는 사실은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오롯이 국민들한테 맡긴다면 오픈 프라이머리를 당연히 받아야죠. 그럼 지도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결이 되죠. 그러면 실력 있는 사람이 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줘야 되고 지도부가 내려놔야죠. 근데 내려놓지 않고 뭔가 개입할 여지를 갖고 기획할 여지를 갖고 이렇게 해간다면은 그럼 믿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 문재인 대표와 친노 다수가 오히려 같이 갈 사람은 가고 같이 못 갈 사람들은 정리하자. 이렇게 지금 오히려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재심임을 묻겠다는 것은.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새로운 신당 세력에게 명분을 주는 이런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제죠. 지금 천정배 그 무소속 의원 딸 결혼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거의 뭐 신당의 전당대회를 버금가게 하는 그런 많은 인사들이 많이 왔는데요. 실제로 지금 신당의 흐름이 물밑으로는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여러 흐름들이 하나로 좀 모아가는 과정인데요. 현역 의원들도 상당히 좀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그러고요. 현역 의원 합류는 예를 들면 이제 박수정 의원 같은 경우는 추석 전에 그리고 이제 다른 의원들은 이제 11월이나 12월 달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 세력들 중에 가장 먼저 제가 알기로는 한 뭐 내일 모레 사이에 창당 선언을 한다고 그래요. 박준영 지사 쪽에 아마 그럴 이미 걸로 보이는데 신민당이라는 이름으로 15일 날 뭐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스타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신당은 이미 상수고 반드시 나오는데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의 문제일 뿐인데요. 여기와 지금 문재인 대표의 새정치민주연합이
향후 총선을 놓고 야권의 주도권 싸움이 이미 시작됐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사실상 시작됐다. 예. 지금 뭐 원심력은 워낙 커졌다. 특히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이미 이제 뭐 판도라의 상자는 열려버렸다. 이제 이런 얘기신데요. 사실 뭐 오픈 프라이머리를 만약에 받는다라고 하면 이 원심력은 갑자기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라고 하면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것은 각자 의원들이 자기 실력으로 자기가 공천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나는 거지 당 지도부가 어떻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오픈 프라이머리를 문재인 대표가 전격적으로 수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신당 움직임은 갑자기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변화하자면 변화 당한다는 것이거든요. 지지층들이 원하는 것도 지난 4.19 재보궐선거 이후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나아갈 길은 바로 책임과 통합, 혁신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지율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전통적인 지지층 2030 세대의 지지율을 높이고 그렇다면 2030 세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는 보다 더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혁적이고 전향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픈 프라이머리와 같이 이렇게 보다 더 혁신적인 정책을 오히려 새누리당보다도 더 정교한 모델로 만들어서 제시할 경우에는 2030 세대의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이념적 철학적인 부분을 재정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당이 어떻게 보면 외교 안보 또는 경제적인 이슈에 대해서 40대 또는 30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정책들을 제안한다면 또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말 그대로 여기 나오는 변화와 혁신의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친노 비노를 굳이 가르고 있지만 이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좀 견제하고 반대하는 그런 분들을 좀 가까이 두면서 그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 특히 중요한 것이 호남 민심이 마구 흔들렸거든요. 네. 바로 그때 가장 먼저 나왔던 이야기가 왜 분열을 만드느냐. 여기를 더 통합하고 포용으로 가야지 하는 그 메시지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심장 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에서 60% 70%의 지지율을 올릴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 된다면 이 김민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내용 또는 분열 갈등의 어떤 위기 상황에서 지지층들이 마음은 흔들릴 리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본질적인 문제가 강력하게 또는 실천적으로 선언적이 아니라 제시되지 못하고 5개월여를 흘러왔다라는 것이 지금의 그런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죠. 20대 총선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18대, 19대 보면 19대 총선도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이 어려웠는데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들어오고 이른바 이제 혁신 경쟁을 합니다. 이렇게 혁신이라는 미사일은 한 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젊은 친구도 하고 혁신 색깔도 바꾸고 뭐 당 이름도 바꾸고 파란색에서 빨간색 또 이준석 등 젊은 친구들도 막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른바 이제 프로모션이든 뭐 진정성이 있든 간에 혁신 카드를 던지면서 총선 승기를 잡아갔는데 야당은 지금 선거 많이 남았는데 이 혁신 써버렸습니다. 이번 혁신 국민들 별 점수를 높이 주긴 힘들겠죠. 근데 지금 혁신안이 그 자체가 왜냐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분을 이렇게 다독거릴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서는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 아까 오픈 프라이머리를 이제 전반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문 대표가 오히려 이제 명분을 얻고 위상이 또 안정될 수 있지 않냐 이러지만은요.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그동안의 내분의 그 중에서는 물론 이런 정책 방향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사실은요.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있었던 호남 유권자들의 실망감, 그게 사람에 대한 실망감, 또 그런 어떤 세력에 대한 실망감,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 세력이 교체되지 않는 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싫다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니까 아니 오픈 프라이머리 하더라도 왜 꼭 당신이 주도해서 해야 돼? 다른 사람 없어? 뭐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새누리당 옛날에 한나라당의 경우에 박다르크가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당 내에서 내분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외부의 경쟁자하고 상대를 했을 때 여기가 지금 엄청스러운 위기감이 있었으니까 저절로 당은 똘똘 뭉쳐 있었거든요. 그 똘똘 뭉쳐 있는 힘을 어떻게 잘 발휘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냐 그때 과제였거든요. 그럴 때 박근혜 당시에 박다르크가 천막 당사를 한다든지 또 당사 다 팔고 말이지 빚 다 갚았잖아요. 또 당사도 팔고 천안 연수원도 다 팔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하고 지금은 그게 아니고 당 내에서 서로가 싸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 내에서 정리가 안 되면 그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요, 새정치민주연합 안에는 문제는 정책도 정책이고 혁신안도 혁신안이지만 그 이전에 인적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인적 구조를 어떻게 결국 사람의 바꾸냐, 문제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여당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당이요? 여당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높은 상태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안철수 의원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는 적정 분열을 시도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청와대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통령의 입김이 당에 전달되는 걸 좀 원하는 거고, 김무성 대표는 청와대 입김 막기 위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고 싶은 건데 지금 야당이 안 받아주는 거 아닙니까? 이 오픈 프라이머리가 되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그러니까 새누리당 대 대통령의 갈등 구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좀 생각을 하고 야당이 전격적으로 이걸 좀 받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적은 마지막으로 네. 조사 전문가신데 김무성 대표 사위 문제, 김무성 대표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까? 글쎄요, 중장기적으로는 이것이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40% 초반 중반까지 왔는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고민하지 않으면 이것은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의 평가가 아니거든요. 낮은 자세에서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어져야 당대표도 새누리당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